노후 준비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 뭐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부분 혹시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연금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세요. 아니 솔직히 그래. 연금 없어도 돼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연금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연금이 없어도 평생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55세 되면 농사 퇴직하고 그만둡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농사 지었어요. 평생 일을 했기 때문에 소득 중단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55세, 60세가 되면 회사를 나가줘야 돼요. 난 나가기 싫지만. 그렇죠. 그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잘리는 거거든요. 이걸 좋은 말로 은퇴, 퇴직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뭔가 소득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소득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할 수 있으면 계속 일하시면 돼요. 근데 일이라는 것이 내가 몸이 아프면 점점 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노후를 대비해서 국가가 만들어낸 사회적인 시스템이 바로 연금이고 제가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주변에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직업에 종사했다 퇴직하신 분들은 100% 행복해요.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이 행복한 이유를 보니까 무슨 뭐 강남 압구정동에 살고 돈이 많고 이게 아니라 연금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노후를 보내시는 분 중에서 100% 불행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누구냐?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은 사람들. 다 불행해졌어요. 그 공무원 연금 있는데 일시금 받아가지고 노후를 불행하게 보시는 분들 자식들이 맨날 아버지 욕해요. 아니 다른 집 아버지들은 다 공무원 연금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괜히 일시금 받아가지고 연금도 없이 살아가지고 내가 용돈 줘야 된다고. 사실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서 일시금 받았겠지. 맞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서로에게 안 좋은 결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노후를 연구하면 할수록 연금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목돈 가진 사람은 점점 어려워져 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젊을 때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주식 불리고 부동산 불리고 이런 것만 하지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가라도 공적연금을 잘 만들어줘서 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퇴직할 때 보니까 어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지금 세대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보니까 연금이 뭐 2, 300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괜찮네.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만 사실 앞으로의 세대는 그 공적 연금이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국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내 스스로 준비해야죠. 제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국민연금의 문제를 자꾸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글렀는데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뭐 배우자하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 막 하면 그럼 싸움이 해결이 돼요? 계속 싸움이 깊어지죠. 그럼 방법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 잠깐 나가서 차 한잔 할까? 그럼 나가서 커피숍 가가지고 좋은 커피숍 가서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소리 질 수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풀리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의 본질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연금의 문제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연금의 문제를 사적연금, 개인연금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연금을 더 국민들이 잘 준비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이 좀 부족해도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적연금, 개인연금을 우리나라는 조금 더 지원해서 이걸 많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도움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 국민연금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국민연금에 대해서 욕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내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이것이 현명한 해결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국민연금은 뭐 당연히 재정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숨길 일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이대로 간다면 뭐 지속 가능성은 철저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그래서 제5차 재정 추계하면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죠. 처음에는 이제 그 내부의 이견 때문에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하고 보험료율하고 수급 연령하고 이제 운용 수익률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심했죠. 야 내가 보험료도 더 내고 받는 것도 늦게 받는데 왜 내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냐? 그럼 도대체 내가 이렇게 들어간 돈은 누구한테로 가는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소득 대체율 뭐 45%뭐 이렇게 이제 인상하는 안이 나왔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국민연금은 당연히 이번에 이제 제5차 재정추계가 2055년에 소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해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이 나중에 가면 뭐 300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은 뭐 재정의 건전성은 당연히 아주 경고등이 확실하게 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당연히 아주 빨리 진행되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늦게 진행될수록 보험료율을 더 많이 올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이렇게 올려서 쌓아가는데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때 하려면은 그 전에 했던 부분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보험료를 점프를 해야 됩니다. 대표님 그 노후 적정 생활비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아까 500만 원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시점에 따라 다르겠죠. 또 지금 가치와 미래 가치는 다를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월 500만 원은 목표로 잡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는 일정한 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뭐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학 갈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잡아야 뭐 인서울 못하더라도 근교라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뭐 외곽에 사신다면 좀 낮춰도 되겠지만 적어도 서울 경기에 사신다면 500만 원 정도 목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목표로 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셔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내가 무슨 연금으로만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안 되면 일하시면 돼요. 지금 특히 노인 일자리도 많이 있거든요. 한 달에 뭐 사실 그냥 소일 하시면서 50만 원, 100만 원도 벌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당장 뭔가 내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못 하시는 것이 뿐이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의 적정 생활비 얼마나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인지 또는 부부 같이 사는 사람인지 가족 같이 사는 사람인지 지방에 사는지 못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 국민연금 연구원이라는 데서요 앙케이트 조사를 4,000명한테 해봤더니 얼마 나오냐면은 부부가 280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고 200만 원 정도가 이게 최저 생활비라고, 그러니까 최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OECD 권고가 뭐냐면은 적정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잖아요. 현역실에 받은 것에 한 65%에서 75%, 그러니까 한 70% 매달 받으면은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두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47%니까 모자라는 돈은 다른 연금이라든지 다른 수입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전체 전국 기준으로는 270만 원 정도입니다. 2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 한 340만 원 정도입니다. 적정 생활비인 개념이 그렇게 되고요. 그 부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금으로 가지고는 당연히 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주택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채워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만 65세가 되게 될 텐데요.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공백 기간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 연령을 늦추자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많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거 한 2년 정도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늦추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들을 보니까요. 보고서들이 이제 쭉 보고된 걸 보니까 정년을 늦췄을 때 혜택을 받는 곳은 공무원, 공기업, 거대 기업 이쪽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50대 중반, 초반에 주된 직장에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소득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퀘스천이고요. 만일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의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직장이 어딘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공기업, 큰 대기업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정년을 늦추어서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 총계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뽑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계적으로 전 노동시장을 보면은 정년을 연장한 것이 젊은 사람들의 취업에 별 관련이 없다고 놓으지만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을 뽑아서 본다면은 첨예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장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이제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제 수령이 만 65세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래서 이 갭을 이제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큰 과제입니다. 보통 그걸 이제 사적연금으로 메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빨리 바닥이 나서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 갭이 있는 부분을 얕은 우리가 노동시장에 계속 있으면서 그 부분으로 메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손쉽게 내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내가 주택이 있으니까 나중에 주택연금을 활용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종의 노동시장에 여전히 좀 머물러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평생 일만 하란 말인가 그러는데요. 근데 평생 일만 하는 연수가 우리나라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한 10년 짧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닌데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 한 30% 이러는데요. 우리나라는 80%까지 갔다가 지금 7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안 교육받는 동안에 못 가죠. 그다음에 이제 군에 가야죠. 그다음에 대학 간다고 재수 삼수를 하게 되죠. 대학 가서 휴학을 하죠. 이러니까 처음 직장에 들어가는 연령이 한 25세에서 한 30세 사이에 이렇게 쭉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한 70% 정도는 20대 초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년퇴직 연령이 65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몇 년 쉬고 논다고 하더라도 40년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에 있는 연수 자체가 확실하게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짧고요. 이 연수가 짧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그런데 실질소득 대체율은 22%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건수가 짧기 때문에. 명목소득 대체율은 40년을 근무했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직장에 40년 다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40%를 맞춰놨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2%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의 평생에 걸친 이제 근로 연수, 근무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퇴직을 하더라도 한 65세까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냥 글로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대비 이제 자산 관리는 연령대별로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한 2030 세대부터 여쭤볼게요. 네, 2030 세대는 노후 준비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노후 준비하게 되면 지금까지 대부분 그냥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자녀 문제 그다음에 뭐 부부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자녀 리스크 문제 뭐 이걸 다 한꺼번에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노후 준비 방법이 이 20, 30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20, 30대 할 게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삼층연금 가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진국은 최소 생활비 정도를 3층 연금으로 마련한 나라가 선진국인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30년, 40년 길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부터 그 3층 연금 가입을 시작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퇴직연금 이거는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관심을 갖고 연금 여산을 운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자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을 시작하면서 투자에 관한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자산관리 지식을 또 거기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100세 시대에는 100세까지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값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가 중요합니다. 10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준비를 하는 게 20, 30대 할 일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오거든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면서 특수 질병보험, 중대 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40대가 되면은. 그러면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문제, 뭐 이 자녀와 관련된 자녀 리스크 관련된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녀 리스크 관리를. 그게 건강 리스크, 자녀 리스크 관리 시작하는 게 40대고요. 50대, 60대가 되면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잡코리아 자료에 의하면 51.8세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가계자산의 구조조정하고 퇴직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가계자산의 구조조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일. 그다음에 우리는 가계부채가 많다고 그랬죠. 가계부채를 안고 퇴직하면은 괴롭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퇴직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줄이는 노력을 하는 거. 그게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후에도 30년, 40년 뭘 하고 살 건가. 생활비가 모자라는 분은 뭔가 근로소득으로 수입을 얻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생활비가 충분한 분들은 취미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활동 하면서 약간의 돈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의 준비를 미리미리 시작해 봐야 된다. 그게 이제 50대, 60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0대에도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혼자 사는 노후가. 지금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MC님도 나중에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전에 준비할 게 일단 많은데. 연령별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려봐야 30대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30대한테 연금 준비하라고 얘기하면 하시겠어요? 안 해요. 기본적으로 30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생각하고 하고 있는 애가 이상한 애야. 아니 당장 결혼도 해야지, 집도 사야지, 뭐 이 돈도 없는데 무슨 노후 준비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 생기면 일단은 뭐 어쨌든 뭐 투자를 하든가 뭐 저축을 하든가 하는 그게 중요하죠. 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없는데 무슨 노후 준비예요. 그래서 사실 30대의 노후 준비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선진국의 30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래서 내가 뭐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라 월급에서 띄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하시면 돼. 또 뭐 퇴직금. 퇴직금 내가 뭐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알아서 싸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만 제대로 준비하면 되고, 개인연금도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뭐 연금저축, IRP, 요즘 연말쯤 되니까 이제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 그냥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해. 추가로 더 할 생각 하지 마, 그냥. 네. 그럼 이제 40대는? 이제 40대쯤 되면 슬슬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난 이제 노후는 어떡하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기간이. 네. 그리고 사실 연금을 준비하기 가장 좋은 나이대가 40대 중반이에요. 이때는 생각도 좀 있고 좀 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돈도 좀 여력이 있죠. 소득도 올라가고 뭐 애들 조금 크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실 때 그때 이제 내가 국민연금 얼마나 있는지 퇴직금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조금 모자른 부분이 있으면 개인연금 준비하면 되는데 개인연금도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특히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같은 거,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다 한도가 있거든요.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해. 그러니까 국가가 세제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런 한도 내에서만 찾아보셔가지고 내가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연금도 준비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되고요. 자, 50대가 됐으니 50대. 50대 준비하려고 하면 사실 빠른 시점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지금까지는 뭐 집도 사고 애 키우느라 정신 없었으니까. 근데 50대가 되시면 대부분 다 돈이 조금씩은 있으세요. 하다못해 집도 있는 거고 뭐 투자도 좀 하고 계시고. 자, 그럼 50대에 할 생각은 뭐냐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연금으로 쉬프트 전환하는 겁니다. 뭐 젊을 때야 매달 얼마씩 내 가지고 꾸준하게 모으는 게 하는 거지만 나이 들면 그런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가지고 있는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뭐 일시납 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집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관심을 조금 늘리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좀 약하니까 그런 걸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서 특히 40, 50대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건강한데
70, 80대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항상 고민하실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있건 뭐 집이 몇 채가 있건 관계없이 이 자산이 언젠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경제방송이니까 많이 보실 텐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내가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펀드 변경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거를 지금 40, 50대니까 하지. 이걸 나중에 70, 80대 해가지고 영감 화면이 잘 안 보이고. 화면이 안 보이고 막 들리지도 않고 그죠? 막 주식은 막 실시간으로 막 변하고 있는데 내가 팔아야 되려고 클릭을 딱 하려는 순간 이미 끝나버린 거야.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걸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후 준비를 하니까 노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되고 절대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약간 가난한 척 해야죠. 실제 가난하거든요. 월급쟁이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지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정말 큰 후회를 해요. 예를 들어 20대, 30대라면은 이것은 당연히 성장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비중도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컴이 많은 것을 택해야죠. 인컴이라는 것은 배당, 이자 이런 것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일 그걸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한 80% 정도는 인컴입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채권이 한 40%. 그다음에 미국의 배당주가 한 20%, 그다음에 리츠가 한 20%. 이렇게 하면은 이 셋이 다 인컴이 그래도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혁신 주식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혁신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그 과실도 저도 좀 향유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연령층이 좀 낮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혁신 주식이라든지 이 비중, 그다음에 배당주 이쪽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겠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시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를 위해 집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뭐 내가 살 집은 당연히 있어야죠. 에어비앤비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 한 채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집이 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건 아니면 저기 지방에 있건 상관없죠. 내가 살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특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 이제 뭐 서울만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생망.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러려고 하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 물가가 오르고 급여가 줄어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개천에서 용이 나요, 안 나요? 요즘 시대에는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죠. 그러니까 개천에서 부자가 용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용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워져요. 자, 근데 개천에서 용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려면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요. 내가 학원을 다니건 뭐 투자를 하건 뭘 하건 결국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용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돈이 어디로 가? 지금 부자에게 가요. 최근에 젊은이들 얘기를 해드릴까요? 지금 집값이 서울 시내 집값 평균이 10억인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요? 불가능하죠. 근데 얘네들이 부자가 되고 싶잖아. 집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게 뭐예요? 주식. 안 되잖아. 주식 뭐 10%, 20% 벌어가지고 언제 집을 사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가는 거야? 코인으로 가는 겁니다. 왜? 코인은 지금 100원짜리 코인이 갑자기 10,000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코인 사태를 2년간 겪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코인에 몰빵했던 젊은이들은 다 날렸어요. 누가 돈 벌었어? 권도영만 벌었잖아요. 결국은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연구하면 돈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줄었어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전된 거예요. 그럼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누구한테 갔어? 부자에게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자에게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실 게 뭐냐면 사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2023년 현재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앞으로 부자가 되기 글렀어요. 안 돼요.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지금 이미 부자가 됐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잖아. 그럼 인생이 불행한 거야?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항상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빈곤층으로 살고 있는 거지. 어렵게.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집에 만족하면서 또 내 일에 만족하면서 내가 연금을 준비하면서 나만의 행복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냥 남들과 관계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관점을 이제는 조금 더 과거처럼 어떻게 하면 불려야지, 모아야지, 남들을 이겨야지 이런 관점으로 가지 마셔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질 뿐이다. 라는 걸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뭐 있으면 좋지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 상담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나는 어떤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여성이 집은 있어야 된다. 집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결혼. 그래서 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와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 결혼한 경우도 있고 또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왜냐면 와이프가 난 집 사고 싶은데 남편이 존니 유튜브 보니까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대표님 탓을 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 아니 그래서 같이 와서 실제로 같이 와서 내가 설명을 하니까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의 35%가 집이어야 돼요. 근데 저희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80%죠. 네, 80% 그러니까 이상. 내가 만약에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월세가 훨씬 유리해요. 월세를 살다가 내가 이제 재산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집 사도 되고 평생 집 없어도 돼요. 집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 그 계산을 안 해볼까? 그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기회비용. 내가 집을 안 사면 그 돈으로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더 큰 부를 이룰 수가 있는데 왜 집을 사서 평생 그 은행 빚을 갚다가 나중에 60이 됐는데 집 하나 있는 게 왜 그런 짓을 할까? 반론은 반론 아니고 하세요. 예. 무슨 얘기 할지 알아요, 나는.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만큼을 벌 거라는 이런 뭐랄까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 같으니 집에 투자하면 요즘에 워낙 또 집값이 확 오르는 시기가 그거는 있었잖아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집을 10억짜리 집을 샀다. 은행 빚을 내서 사겠죠. 그러면 평생 내가 그 빚을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은퇴쯤 됐을 때 그게 집 하나 있는 건데 집이 만약에 그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어떡할까요? 굉장히 큰 위험이잖아요. 그리고 황금성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이면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또 월세를 사는 거예요. 400만 원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주식도 투자하고 펀드도 투자하고 그 연금저축펀드도 투자하고 그게 기회비용이거든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좋을까? 당연히 후자가 좋은 거예요. 집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집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죠. 이제 요새는 많이 급격하게 올랐지만 10년, 20년 평균을 보면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겠죠. 네, 지금도. 그렇죠. 그럼 앞으로 20년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0년을 본다 그러면. 뭐 1년을 본다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2년을 볼. 근데 그거는 조급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게 현명할까? 근데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다 집도 뭐 내 집을 갖고 싶어요. 그런 사람 살 수 있어요. 근데 집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금 저희 또래는 말씀하신 대로 집이 없으면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잖아요. 그런 집이 없으면 서러웠거든요. 집을 막 이사 다녀야 되고 또 집이 모자라니까 뭐 판잣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게 그렇게 집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 월세를 살면 되죠. 왜? 근데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게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금융 문명이죠. 이거를 따질지 모르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자 내는 거 안 아까워요. 근데 월세는 아까워요.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5% 룰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룰이라는 거 뭐냐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내가 이 집을 10억 주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10억에 5%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이죠. 그럼 내 1년 월세가 5천만 원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월세를 5천만 원 내는 게 좋을까?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1년 월세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훨씬 싼 거예요, 월세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내가 미국에서 집을 처음 샀을 때 집값이 폭락이 왔어요. 이제 90년대 초인데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 그 부동산이 완전히 얼어붙어 갖고 내가 집을 사면 이제 10%만 내고 은행 융자로 집을 사거든요. 그럼 그때 내는 돈이 한 달에 약 2,000불 정도 냈는데 월세를 사게 되면 3,00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안 사면 바보죠. 그래서 그때 집을 샀어요. 그 정도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새 뭐 10억이라는 돈이 너무 우습잖아요. 그래 집값 10억이면 5%면 5천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월세가 400만 원이면 뭐 집을 사나 월세를 사나 똑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월세가 굉장히 싸잖아요. 월세가 훨씬 유리하죠. 젊은 사람들은 월세를 살아라. 절대로 버리는 돈이 아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 50대 가구의 자산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실감이 가거든요.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4,200이래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6억 4,200? 그런 돈이 누가 있어? 그러는데 이게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을 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빼면은 지방이 차라리 나요. 근데 6억 4,200 중에서 아까 평균 가계부채가 1억 8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빼게 되면 5억 3,400.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5억 3,4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부동산이. 빼면 3,900만 원 남거든요. 3,9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3,9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죽여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동학개미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값이 아까 말한 일본의 내 친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연금은 있는가? 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한테는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지금 노령연금을 몇십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 절반 4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 거의 껌값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주목하는 노후 자산, 부동산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 중산층의 이 노후 대비가 부동산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는데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은 부동산이나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 운용에서는 좋은 자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주식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훨씬 덜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산입니다. 좋은 자산이라서 이걸 뭐 아예 이 자산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절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 자산을 자기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너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나의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가용 자금이 없어요. 기회가 많이 상실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으면은 그 기회가 상실되어도 되는데 그게 앞으로는 이제 정말 양극화로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저성장 이걸 이제 한꺼번에 우리나라가 맞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전 국토가 평균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이게 불평등하게 쫙 진행됩니다. 저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 시기에 오더라도 이게 소득이 불평등하게 쫙 나눠지거든요. 이게 우리 인구 노령화는 하여튼 뭐 지금은 아직은 시작도 안 한 것이고요. 이제 시작돼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괜찮은 쪽에 있는 파트는 나머지 괜찮지 않은 쪽에 고령화에 영향을 훨씬 타격을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 우량하고 괜찮은 것, 정말 핵심적인 것. 그것은 뭐 우리나라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일단 자산이 이만큼 축적이 되었으면은 이 자산은 스스로 굴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가 후퇴되든 뭐가 있든 간에 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앞으로 우리가 일정 단계에 이미 들어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이 이만큼 축적되었고 하면은 앞으로도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자산이 많은 사람의 숫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기 좋아하는 곳은 뭐 당연히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되게 될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제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런 구조를 아마 부동산은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양극화되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노후를 벗어나기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할 것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뭐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제일 저는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게 뭐냐면 재산이 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가계 부채 줄이 노력. 그다음에 이 노후에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거든요. 근데 은퇴 창업을 쫓겨서 그냥 준비 없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은퇴 창업을 하면은 단단한 준비를 하고 그게 엄청난 큰 리스크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근데 금융사기에 왜 당하냐? 뭐 기발한 상품 찾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금리가 3%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잘 따져보지도 않고,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면 꼭 조심해야 돼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해야 돼요. 이게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그게 금융사기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대 질병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퍼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탄주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뭐 아주 끊어야죠. 네,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자녀 리스크, 자식한테 돈 퍼붓는 거니까 이 자녀한테 어떻게 할 건가. 함부로 자녀한테 돈을 주는 거는 자녀의 절약 정신을 망쳐가지고 자녀의 도 망쳐먹고 자기 노후도 망쳐먹는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혼이혼. 황혼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니까 이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요 1990년도만 해도 이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5%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1년에는 39%예요. 그렇게 늘었어요. 근데 중년 황혼이혼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3가지 이유가 크게 많거든요. 이 성격 차이, 그다음에 돈 문제, 그다음에 배우자의 외도, 이게 3대 이유였거든요. 여기에 최근에 추가된 이유가 뭐냐면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안 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황혼이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한국은 약간 부동산만 있으면 이제 노후를 일단 집 한 채로 노후를 좀 마련했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한데요. 집 한 채로 노후 준비 생각하지 말아라. 아까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우선요. 되게 1등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하긴 뭐.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 그러면 대부분 사고 파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또 자기 퇴직연금도 대부분 원금 보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최악이죠. 내 돈이 일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 주식 투자하는 거를 무슨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일생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있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은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이 지금 노후 준비 가장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율 되게 꼴찌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할까? 여행 너무 많이 가잖아요. 여행 가면 안 되죠. 요새 또 골프를 많이 치잖아요. 골프 치면 안 되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순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들어오면 만건 들건 10% 15%는 내 노후다. 이건 띄는 거예요. 영구저축펀드가 세금 혜택이 있다니까 그것부터 하자. 거기 ETF를 몇 개 고르자. 그래서 거기 투자하자. 그래서 돈이 없으면 스탑. 그리고 나한테 가장 빨리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뭘까? 자동차예요. 사교육비, 혹시 결혼한 분들은 사교육비 그거 끊어야 되겠죠. 지금 사교육비 때문에 가난하게 돼요. 부동산이 좋고 싫고는 두 번째 문제고 제가 진짜 부동산 전문가들도 동의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부동산, 집을 많이 사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의 자산의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 자산의 특징은 자산의 본질 자체가 묶이는 자산이에요. 돈이 묶여버려. 왜냐면 집을 사면 안 나옵니다. 우리 경제라는 것이 순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을 사가지고 내가 10억 가지고 집을 딱 사버리면 거기 묶여버리고 나오잖아. 수십 년 동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번 사기 시작하면 돈이 묶여버리면 우리 경제에 돈맥 경화가 이루어져요. 우리 사회를 지금 건강하게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 과거에 우리가 성장기에는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제일 좋은 게 저축이었어요. 돈을 모아서 재산이 형성돼야 가게도 뭘 할 수 있고 국가도 뭘 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저축이 미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계속 처박아 놓으면 국가가 안 돌아가. 우리 사회를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소비예요, 소비. 그래서 누군가 돈을 써줘야 돈이 계속 순환이 되죠. 그래야지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야지 고용이 활성화되고, 그래야지 취업이 활성화되고, 사회가 잘 돌아가는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선순환 구조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많이 사게 되면 결국은 돈이 묶여서 기업이 문제가 생기고, 소비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고용이 문제가 생기고, 취업이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제도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돈 가진 부자들에게 유리해져요. 일반 서민들은 1억짜리, 2억짜리 집에 살지만 그들은 수십억짜리 집에 살기 때문에 그 집을 더 사게 되면 돈이 더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지만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결국 쓰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연금 나와. 뭐 하겠어요? 한 달 내내 썼는데 월말이 됐는데 아직 통장에 300만 원 남아 있어. 뭐 하겠어요? 쓰겠죠. 이거 또 쓰는 겁니다. 뭐 기부를 하든 뭐라든 계속 쓰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죽을 때까지 1,000만 원씩 나오는데 뭐가 고민이겠어요. 자, 그래서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생각이 좋아지고 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나 취업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국가에서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 부자들이 감세가 되고 결국은 세수가 안 꽂힌다? 이런 초보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연금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쓰잖아요. 자, 그럼 내가 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받아가지고 밥 먹어. 밥 먹으면 거기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름 넣어. 기름료는 유류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담배표, 뭐 개별 소비세 내야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의 세금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는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지난 30년간은 모으고 불리는 것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쓰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사회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5개만 준비하면 노후가 편안하다. 사실 이 5가지는 이제 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예. 네. 우리가 연금, 지금 현재 우리 3층 연금 하지만 5층 연금까지 다 있거든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초연금도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에 7명한테 국가가 한 달에 32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네. 기초연금도 잘 한번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 보시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잘 준비하시고, 퇴직금도 잘 준비하고, 개인연금도 준비하고,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진 건 집밖에 없다? 그럼 집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집담보로 연금 받는데 이거라도 자식한테 주고 가야지 라는 생각에 주고 가야지. 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주택연금 못 받으시면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소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내가 널 그렇게 키웠는데 나한테 용돈도 못 주냐 그런 거고, 자식 입장에서는 처음에 준다 그래 줬는데 몇 번 주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 또 여기 주면 여기 집도 줘야지. 양쪽에 다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빼먹으면 또 서로 싸워. 그렇죠?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그냥 내가 집밖에 없다면 이 집 담보로 주택연금 깔끔하게 받고 가시면 돼요 그냥. 그럼 자식은 자식 인생, 내 인생. 그렇죠? 자, 그래서 이 5층 연금을 잘 활용하셔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나의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제 쌓은 대지의 여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깜빡했는데요. 그 대지의 여신의 그 아들은 이제 막 그 자기의 출생답게 이렇게 대지에 발을 딛고 있으면은 죽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친구하고 싸움을 하는데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공중에 번쩍 들어서 거기서 목을 졸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대지에 발을 딛고 못 하니까요. 마찬가지 우리의 노후 생활이나 연금의 가장 기본은 모두 노동시장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금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요. 우리가 노동시장이 이게 불안전하면은 연금도 불안전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노동시장에 있는 근무 기간이 연수가 너무 짧다. 바로 연금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연금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맞벌이를 하면 훨씬 좋은데 맞벌이의 환경이 노동시장에서 좋지 않다. 이 바로 연금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원청과 하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임금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도 수령할 때 보니까 격차가 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노동시장에서 다 비롯된 것이죠. 연금의 제도에서 비롯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근로기간, 그 다음에 나의 소득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을 이루고 나서 이제 내가 연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연금저축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과세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도급 가입하셔도 여러분들의 저축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연금을 일단 충실하게 하는 것.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가 되니까 세금 감안한 수익률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마음대로 손을 못 대니까 이게 이제 돈이 불어납니다. 예, 마음대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돈이 이렇게 안 불어납니다. 이게 뭐 손을 탄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마련된 연금 시스템 이게 이제 크게 3층 플러스 1층입니다. 3층이 첫 번째가 국가가 관리해주는 보장해주는 공적연금, 그 다음에 기업이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연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개인연금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꽉 채워서 납입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층은 주택연금입니다. 이제 주택을 이제 우리가 사게 되면은 이 주택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여기에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자산도 나중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을 마련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주택에 살면서 내가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예, 그 다음에 개인연금에서 자기가 유동성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가 그 연금을 같이 하면 그게 이제 연금 맞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훨씬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방법인데요. 그 원론적인 방법을 그래도 차근차근 잘 실행하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여튼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인적 자본이고요. 보통은 이제 60에서 은퇴하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인적 자본이 계속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꽤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본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인적 자본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낸다든지 혹은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인적 자본을 살리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한 70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의 인적 자본을 계속 개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장시키고 60부터 30년, 40년을 그냥 그대로 인적 자본을 사장시켜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더욱더 인적 자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한 60
60이 딱 고비입니다. 이 시기에 내가 이쪽으로 이쪽 길을 갈까 저쪽 길을 갈까에 아주 중요한 고비인데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인적 자본을 계속 살리고 시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일자리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고 또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 편한 길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게 불편하고 그러시더라도 인적 자본을 그래도 아직은 내가 좀 더 활용해서 이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내봐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예, 그래서 그거는 60대 이후 꼭 60세 정도에서 전후입니다. 그 부분에 의사결정하는 부분. 젊었어도 당연합니다. 제가 아까 연금시장이고 뭐고 간에 가장 토대를 이루는 것. 그 대지의 여신 아들처럼 대지의 땅을 딛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이나 연금도 노동시장의 땅을 딛고 있어야 됩니다. 코인의 땅을 짚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전체의 생애 자산 관리에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금이 있다고 해서 현금만 또 멍청하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달 수입원이 있어야 된다.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봐야 고생만 하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거를 뭔가 수입화해야 된다. 수입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이다. 그런 뜻에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모자라기도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주택 가격 지난 20년 일본이 겪은 것 같은 그런 그 하락 현상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연금화 시켜놓으면요 그동안 받아 썼으니까 그 떨어지더라도 해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올랐으면은요 남은 돈 차액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주택연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리라는 거는 번 거를 또 그거까지 포함해서 벌잖아요. 그러니까 복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1년에 이익을 10%씩 나고 있다 그러면 1년에 10%씩 복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게 5년, 10년으로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컴파운드가 돼요. 막 그 눈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진짜 지금의 워런 버핏의 부가 60세 이상 번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60세까지 이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리라는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단기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그 나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일주일 동안 차트가 어떻고 3개월 차트가 그거는 너무너무 도박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내가 왜 갖고 싶었냐, 매출액이 올라간다든가 경영진이 좋다든가 이러한 철학적인 걸 가지고 접근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자학교에서 이제 그런 주부 투자 관련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반드시 적어봐라. 내가 오늘 어떤 주식을 10주를 산다 그러면 그걸 일기처럼 써라. 왜 샀는지. 그래서 주식 일기 같은 그렇죠. 거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주를 오늘 샀는데 A, B, C라는 이유로 이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해서 봐서 그 주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3만 원 주고 샀는데 6만 원 됐어요. 사람들 막 팔고 싶잖아요.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옛날에 내기 있을 때 왜 샀지? 아, 그때 이런 이유로 샀지. 팔 이유가 없구나. 이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펀더멘탈을 보는 이제 시각이 생기죠.